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세제 개편안을 통해서 부동산 규제를 더 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 또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한 집주인의 대출 요건을 완화해주는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거래 활성화와 경기 연착륙, 그리고 역전세난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하지만 가격 안정화를 역행한다는 지적, 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오늘 집중진단에서 이 경기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이광수 아리리서치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다음 주에 발표가 됩니다. 경제정책 방향. 여기서 이제 주거 안정 항목에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이 담길 텐데요. 어떤 내용이 담길지 일단 시장의 관심은 어떤 겁니까, 두 대표님? 그렇죠. 지금 이제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1.3 대책을 통해서 그동안에 한 1년 반 동안 사실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침체 상태를 면하지 못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회복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역할을 했다는 그런 평가들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역전세라든지 또는 그 전세 사기 사건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시장에 상당히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안들도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1.3 대책만으로는 시장의 안정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뭔가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평가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그런 충분한 효과를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한데 그 중에 있어서도 대표적으로 이제 국민들과 이제 대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부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제 역전세나 전세 사기 사건 등으로 인해서 그 집주인들이 제대로 이제 전세 보증금을 갖다 반환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다주택자 부분에 대한 양도세 중과 부분을 폐지하는 쪽의 세법 개정과 그다음에 이제 그 DSR이라고 하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조금 완화시켜 줌으로써 집주인들의 어떤 대출을 조금 더 범위를 갖다 넓혀 줌에 따라 세입자들이 이전 세입자죠. 그러니까 이전 세입자들이 충분히 집에 그 해당되는 집에서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좀 원활한 시장의 어떤 그런 유통을 갖다가 도울 수 있는 그런 쪽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반기에는 그 경기 전망 자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또 기대 목소리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속에서 제대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아마 고심 끝에 내놓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대선 공약으로 언급됐던 완화책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는데 이 대표님 의견 어떠세요? 일단 저희가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때 일종의 패키지처럼 정책이 나오는데요. 세 가지 정도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대출 규제가 완화되는 방향. 두 번째는 세금 완화. 세 번째는 개발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나왔죠. 대출 규제 완화가 됐고 15억 이상의 대출도 가능하고. 근데 여기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거예요. DSR이라든가 이런 금융 시스템을 사실 제약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엄청 풀고 싶은데 한계가 있는 거죠. 가계부채도 걱정되고. 그래서 심지어 특례보금자리론이라고 해서 25조 원을 그냥 특례 대출을 해줬단 말이죠. 근데 이걸로는 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서 이게 이제 두 번째 스텝인 거죠. 그래서 뭐냐면 세금을 통해서 뭔가 시장의 변화를 좀 이뤄보겠다. 근데 이 세금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도세가 있고, 그다음에 보유세가 있고, 취득세가 있는데 보유세는 일단 완화해줬고, 이제 두 번째 게 양도세가 이번에 이제 건드리겠다는 거고, 이게 또 나오면 세 번째로 취득세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수순이 다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인데 이것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런 정책들이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쓰였고. 이제 앞으로도 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의 관심사는 일단은 양도세 완화 부분입니다. 이제 집을 팔 때 내는 시세 차익에 따라서 내는 세금인데 이게 3주택자 같은 경우는 80%가 넘는단 말이죠. 82.5%.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낮춰달라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어요. 이번에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양도세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선 과정에서 좀 뭐 그 당시에 그 민주당 쪽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좀 완화하는 쪽에는 공감을 표시를 해줬습니다. 이게 너무 부담
부담을 많이 준다는 쪽이 있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지만 실질적으로 양도세 중과 부분에 대한 완화에 대해서 여소야대의 정국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세법을 개정하기는 대단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5월 달에 이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부분을 1년간 유예를 했다가 예. 기한이 만기되자 다시 지금 현재는 1년간 더 추가 연장이 돼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부동산 거래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부담 요인으로 많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양도세 부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조세 부담률 자체가 OECD 회원국 가운데 거의 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부담이 큰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단순히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부분만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구간별로 해가지고 최대 45%를 부과하는 그 중과하는 게 아니라 일반 과세를 하는 경우에도 최대 구간이 45%까지 부담하는 부분도 예. 사실은 이전 문재인 정부 때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38%까지만 부과를 했었는데 그런 최대가. 부분도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양도세 부분이 굉장히 크게 늘어났던 부분들이 있고 또 국민들이 그 지금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보유세뿐만 아니라 거래세 모두 양쪽에 합쳐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되는 조세 국민들의 부담률이 전 세계 주요국의 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율도 그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지금 올라선 상황이다 보니까 국민들의 부담이 예전보다 굉장히 커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선진국과 비교할 때 국민들이 정상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 그리고 이익을 받는 만큼 충분히 그것을 부담한다는 그런 어떤 조세의 기본 원칙에 따라서 정부도 어느 정도 적정선 선상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지금 유예 조치되어 있는 이런 것에 머물지 않고 예. 세법 자체를 본격적으로 지금 여소야대 전국에서 사실 쉽지 않겠지만 아마 그쪽에 국민들이 그쪽을 기대한다고 생각해서 아마 적극적인 개정까지 내다루는 그런 예, 추진, 정책 추진을 지금 시작을 하고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양도세 중과는 일단 내년 5월 9일인가요? 네. 그때까지 유예가 된 상황인데 양도세 중과가 실제 이루어진다면 3주택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집을 팔아서 1억 남겼는데 82.5% 세율 적용받아서 8,250만 원을 고스란히 세금으로 내는 상황이란 말이죠. 너무 과도하다 또는 비정상이다 이런 지적들 나오는데 이 대표님 의견은 조금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과도하다는 기준이 예. 뭐 그게 70% 내는 게 과도한 건지 50% 내는 게 과도한 건지 90% 내는 게 과도한 건지 기준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은 사실은 정치나 그 정책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정책이 한국에서 왜 필요하냐는 거죠. 그래서 아까 두 대표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러니까 선진국 대비해서 과도하게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이 많은 건 맞아요. 근데 한국 부동산의 특수성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뭐냐면 이렇게 투자로 부동산을 많이 사는 나라도 없다는 겁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자가 점유율이 43.5%밖에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거의 60%가 투자 목적으로 집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2,000개 이상의 아파트를 들고 있는 나라도 없어요, 개인이. 근데 이런 나라의 특수성,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사실은 다주택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억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다주택자 양도세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단순하게 세금을 내는 효과가 아니고 시장에 다주택자가 추가적으로 유입되는 걸 방지하는 효과가 되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양도세 중과가 있어야 시장에 투자나 투기 목적의 수요자들이 대거 들어오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걸 세율을 영구적으로 낮춘다는 건 뭐냐면 다시 시장에 투자나 투기 수요가 들어올 문을 다시 열어준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향후로 시장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이런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집값이 다시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양도세의 중과 배제라든가 특히 다주택자 또 하나 뭐냐면 단기 거래에 대해서도 이걸 완화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 아파트를 한 달 만에 사고 팝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예요. 그런데 여기다 단기 거래에 대해서 양도세보다 완화해 준다. 그럼 그걸 허용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파트 사고 팔고 돈 벌게 사고 파세요라는 건데 사실은 이 양도세에 대해서는 좀 의미 있게 좀 이런 부작용을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대표님께서는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는 것에 있어서 투기 수요 또 집값 폭등을
부분을 우려하셨는데 이거 외에도 이제 뭐 반면에 시장에 좀 뭐 활기를 돌게 한다던가 거래를 활성화시킨다는 이런 또 뭐 선순환적인 역할도 얘기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시장에서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가 문재인 정부 동안에 주택 가격이 거의 뭐 최고로 많이 올랐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왜 올랐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수요 자체에 대해서 대부분 투기적 수요가 주로 시장을 교란시킨다는 전제를 깔고 사실은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많은 세제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청약이라든지 이런 규제를 통해서 시장을 오히려 좀 컨트롤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아마 이제 부동산 정책을 함으로써 사실 시장을 더욱더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이런 부분들은 투기 수요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시켜 줌으로써 시장에 다시 재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기존의 정책으로 인해서 시장이 많이 왜곡되고 정상화라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볼 때 상당히 현실과 동떨어진 측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자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직까지 지금도 말씀하시는 중에 보면은 투자나 투기 부분에 대한 그 수요로청으로서 볼 수 있는 판단을 과연 어떤 기준에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2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인 경우에는 모두를 갖다가 투자 수요로 모는 경우에는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시장을 보는 합리적인 시각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기존의 어떤 이전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되어 있거나 또 잘못 판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본래 어디 상황으로 또 지금 시장의 상황에 맞게 그런 쪽으로 지금 되돌리는 그런 측면의 어떤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궁금한 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양도세라든가 투자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들이 시장을 왜곡시켰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왜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어떤 왜곡이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왜곡 자체 하나가 지금 시장의 규제를 통해서 정부는 가격 안정을 갖다 가장 정책의 기본 목적으로 삼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시장에 있어서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균형점에서 결정되는 것이 시장의 가장 합리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을 다 교란시켰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간에 굉장히 물론 고금리라는 그런 시장 환경도 있었지만 시장에 있어서 가격이 굉장히 급등되는 그러한 어떤 가격의 시장 왜곡 구조를 가져왔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이런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고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의 가격이 오른 건 이런 정책의 문제가 아니고 저금리였고 훨씬 더 많은 투자 수요가 들어왔기 때문에 집값이 급등한 원인이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런 정책들이 효과를 못 냈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 효과를 못 냈냐면 이렇기 때문에 효과를 못 낸 겁니다. 왜? 정책이 들어오면 언젠가 또 완화해 주겠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정책의 일관성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도세를 강화하는 정책이 나와도 다주택자가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요? 언젠가 또 바꿔줄 테니까. 바꿔주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투자 수요 억제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양도세 올렸다가 내려줬다가 또 내리면 지금 투자 수요가 들어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나중에 또 올릴 건데 이렇게 걱정해서. 사실 이 지점을 지적하고 싶은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다주택자가 투자 수요가 아니다? 그러면 실수요입니까? 실수요라고 해서 두 채를 갖고 있어요? 그거는 왜 투자 수요가 아니죠? 다주택자가. 한 채 외에는 그 투기 수요다라고 보시는 거죠, 이 대표님께서? 아니 투자 수요도 되고 투기 수요든 전 투자나 투기 구별을 안 합니다. 근데 어쨌든 투자하려고 두세 채를 사놓은 거지. 내가 물론 별장 이런 거 빼고요. 빼고 내가 서울에 아파트를 두 채 갖고 있는데 내가 두 채 다 쓰려고 갖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아니 시장에서 그거는 우리 이 대표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시장에 있어서 실수요자만 가지고 시장이 다 구성되거나 운영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실수요로 구성되어 있는 유일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전세나 월세로 구성된 임대차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택 소유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기본적인 실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충분한 시장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부가적인 그런 소유들이 있어야만이 시장이 제대로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에 있는 주택이라는 것은 그대로 항상 상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퇴출되고 또 새로운 주택들이 생겨나고 하는데요. 그런 시장의 경제 원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딱 실수요자만이 시장에 있어서 어떤 주택을 보유하는 부분이 정당성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제가 그 실수요자 이상의 사람들이 투자 수요나 투기 수요나 구분 안 한다는 것도 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투자 수요인 경우에 그 부분이 얻는 수익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했던 법을 통해서 충분한 수익에 대해서 과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 이전 정부죠. 이전 정부에 있어서 그러한 수익에 대해서 과도하게 정부가 조세권을 갖다가 남용을 해서 그 이익 부분들을 갖다가 모두 다 거의 저는 제가 볼 땐 강탈이라고 볼 수 있죠. 차익 부분에 있어서 최대 3주택자 이상의 경우에는 82.5%를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서 82.5%를 가져가고 2주택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72.5%를 가져갔죠. 그리고 지금 아까 단기 수요, 단기간에 있어서도 주택을 보유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급하게 처분해야 될 상황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조차도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얻었던 이익 부분에 대해서 70%, 60%를 지금 가져가는 그나마 많이 개선해서 그런 쪽으로 가져가겠다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는 말씀은 투기든 투자든 이에 대한 적절한 세금을 내고 있었는데 그렇죠. 이전 정부에서 너무 과도하게 그걸 올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조금 정상화한다라는 뜻으로 읽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과도하다는 기준이 모호하다. 그리고 한국의 부동산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과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막으려면. 그리고 또 하나 뭐냐 말씀하셨듯이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이래요. 그거예요. 다주택자가 투자 수요라고 아니라고 그래서 투자 수요는 명백한 거 아닙니까? 뭐라고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는 투자로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건 인정하고요. 근데 이제 그 다주택자가 필요한 걸 떠나서 다주택자는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잖아요. 이건 인정하고 가셔야죠. 아니죠. 그러면은 예. 그 투자의 개념도 사실은 더 그 경제 쪽을 전공을 하시니까 더 잘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다주택자가 지금까지 우리가 투자나 투기 수요를 이야기할 때는 자산 가치의 정액 부분들을 자기의 수익으로 가져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다주택자 중에 상당수는 지금 우리가 경우에 노후 대책이나 이런 쪽을 중에서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지금 이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함으로써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증가되게 한 것은 그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잘못이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다주택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실은 그것으로 나올 수 있는 임대 수익을 자기가 기본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자체에 대해서 그걸 투자 수요 갖다가 아닌가요? 임대 수익은? 아니, 투자 수요죠. 네, 그러니까 근데 아니라고 투자 수요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투자 수요에 대해서 아까 왜냐하면 투자와 투기를 갖다 구분 안 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수요에 대해서 아주 과도한 지금 좀 중과 조치가 합리적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그거는 아니다 이거죠. 왜 적절한 임대 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득세법 안에 우리 양도소득세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인 근로소득이나 이런 쪽 부과되는 것 외에 임대소득의 경우에 과도하게 우리가 이자소득 같은 경우도 우리가 불로소득이라고 하지만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이쪽에 있어서는 양도 차익이라고 해서 거기에 아니, 주대표님 이거 80%가 임대수익 과세가 아니잖아요. 예? 양도차익 과세잖아요. 예,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임대수익 과세를 올린다는 게 아닌데 왜 갑자기 임대수익을 얘기하십니까? 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내 말은 다주택자가 지금 말씀하시는 전제 속에서 항상 다주택자는 투기적인 수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시니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 가운데는 임대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충분히 시설을 기대하면서 주택을 보유하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절반 이상이 저는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제가 다주택자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치 판단이 저는 안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다주택자가 시장에 존재할 수 있죠. 그런데 한국에서 과도하게 많기 때문에 시장의 불안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최근에 집을 사는데 40% 이상이 갭 투자를 하고요. 그래서 전세 사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떻게 빌라를 100채를 갖고 있습니까? 아파트를 1000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의 불안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사실은 약간 다른 나라보다 다른 좀 강한 정책이 전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예. 예, 과도한 이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수준의 양도세 중과는 필요하다라는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양도세 중과 완화. 그런데 일단 정부에서는 좀 더 완화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한 상황인 거는 또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취득세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취득세를 완화한 이제 다주택자의 뭐 마지막 퍼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제 완화에.
취득세가 사실 예. 가장 큰 효과를 낼 거예요. 지금 이제 8%하고 12% 중과가 돼 있는데 취득세가 가장 큰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취득세가 가장 큰 리스크인 게 양도세는 내가 이익을 얻을 만큼 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취득세는 이익도 내기 전에 미리 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카지노에 입장하는데 카지노 입장료가 1,000만 원인 거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카지노는 입장료를 안 받아요. 많이 오라고. 그런데 지금 한국에 취득세를 올려갖고 확실히 다주택자들의 진입을 막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 내린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또 이 시장에 들어올 거예요.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의 변동성하고 또 집값이 폭등하고 이런 상황을 또 맞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시나리오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세제로 관련해서 네. 사실은 양도세와 취득세는 거래세의 한 종류지만 예. 당사자가 정반대의 어떤 입장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살 때 내는 그렇죠. 게 취득이고 그러니까 이제 팔 때가 취득세 같은 양도니까. 경우를 예. 이제 장벽을 낮추어 준다는 것은 새로운 신규 수요자들이 시장에 많이 들어오도록 함으로써 사실은 주택을 팔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측면도 있지만 예. 신규 진입하는 사람들에게 그 장벽을 낮추어 주자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거나 위축되어 있는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쓰고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출범하자마자 시장이 너무나 침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경우까지 일정한 어떤 그 가격 이하의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 자체가 아시다시피 거래량이 굉장히 적은 상태고 기본적으로 5년간 혹은 10년간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있어서도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들을 갖다가 모두 포함한다면은 충분히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거래 신규 수요자들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시장 자체가 예. 공급이나 이 수요나 이런 쪽에 있어서 충분히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유로운 의사에 있어서 이것이 시장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세제 부분에 있어서의 또 환경을 조성해 준다는 예.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들어갈지 관심이 쏠리는 것이 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에 또 하나의 이제 예외가 생기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이건 지금 전세 시장이 워낙 불안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이 대표님은?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원칙으로 갔으면 예. 좋겠어요. 그리고 이건 부동산 시장도 시장이잖아요. 그렇게 시장을 외치면서 지금 시장에 역행하는 정책들이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쉬운 겁니다, 이건.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샀는데 전세 줄 돈이 없어서 정부에서 DSR 규제까지 완화해줘서 전세금을 돌려주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러면서 사실은 이게 임차인들을 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꼭 아셔야 될 게 이건 전세 사기와 역전세를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세 사기는 뭐냐면 일종의 깡통 전세가 돼서 전세 가격이 집값보다 훨씬 높은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근데 역전세는 지금 전세 가격이 집값보다 훨씬 낮아요. 가장 높았던 게 집값의 70%밖에 안 됩니다. 집을 팔면 분명히 돌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집을 팔기 싫으니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전세금을 뭐 2달 만에 돌려주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시간을 갖고 저 이사 갑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세요? 그럼 거기에 준비를 하고 자기가 그 돈을 썼으면 그 돈을 집을 사놨으면 매각해서 돌려줘야 되는데 그러면 집값이 떨어지고 하락해서 지금 팔아야 되니까 그게 두려워서 사실은 버티는데 거기다 정부에서 또 돈을 꿔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입니까? 그러면 쉽게 말해서 주식이 내가 투자로 사놨는데 주가가 떨어졌는데 그러면 이 깡통 계좌가 돼서 자동 매매가 들어가거든요. 반대 매매가. 그럼 반대 매매가 안 들어가도록 돈을 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경우죠. 그게 주식시장에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시장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정책이 시장 정책도 아니고 사실 뭘 위한 건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실제적으로 실효성도 없다. 그거는, 실효성 없다. 네, 그건 주 대표님 한다고 말씀 해도. 듣고, 예, 주 대표님 말씀 듣고 제가 다시 한번 보충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전번에도 한번 얘기가 됐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치 판단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제 역전세 어떤 상황 자체가 저는 이제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기존의 어떤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2년간의 어떤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한 그 2년간을 한도로 해서 보게 되면은 지금 이게 1년 반 동안에 급격하게 떨어진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기존 어떤 전세 가격보다 많이 떨어진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문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DSR 부분을 우리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자체를 우리가 굉장히 현재 40%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기준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전체 부동산 시장에 적용되기 전에 국민은행 등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서 기존에는 70% 정도를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해 왔던 겁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40%로 굉장히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했던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그 DSR에 대한 규제를 갖다 완전히 풀자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필요한 차익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전에 좀 완화를 하자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집을 팔면 되지 않느냐. 우리가 기업하고 좀 비교를 한다면은 흑자 도산되는 그런 경우가 우리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일시적인 상황을 좀 지나고 나면은 충분히 서로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원활하게 어떤 그 시장에 있어서 서로가 상호 생존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니 네가 돈을 내줄 수 없으면은 이걸 집을 팔아라라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 경제 시장에 사실은 감정적인 부분이 개입됨으로 해서 지금 현재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역월세를 내라는 이야기, 즉 세입자가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떨어진 만큼 역월세를 내라. 나는 여기서 계속 버티고 있겠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주거 이전 자유가 사실 기존의 세입자에게는 되게 제약되는 게 자기는 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면 경우에는 사실은 이건 내주지 않으면 못 나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갈등이 심해지면서 이 경우에서 이제 아까 말대로 집을 팔아라고 요구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이제 갈등이 심하게 되고 있고 이게 이제 법적 충돌이나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양측 모두가 사실은 굉장히 나중에 부담을 안게 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그런 상황들을 제가 볼 때는 정치권이나 금융권에서 일부 일시적인 부분에 어떤 한계의 어떤 범위를 정해가지고 도움을 주면은 양자가 모두가 다 행복한 해피한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원칙에 따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신이 돈을 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못 내주고 있으니까 그럼 법대로 하라. 그럼 법대로 절차를 거치게 되면 상당수의 시간이 걸리게 되고 모두가 나중에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저는 충분히 정책적으로 일부 DSR 완화를 통해서 양쪽을 모두 다 회피하게 만드는 쪽의 정책의 방향이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지금 시장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 조금 유동적인 조금 유연성을 발휘하자라는 의견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 유연성이 일시적 미봉책에 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요?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건 역선택의 문제가 생깁니다. 쉽게 말해서 전세금도 돌려주지 못한 집주인들은요 파산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 파산하는 사람들한테 은행에서 대출까지 해준다? 그리고 은행까지 대출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더 열악한 사람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도 문제고 그거 나중에 부도 갈 거예요. 그거 못 갚습니다. 어떻게 갚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다는 거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세부적인 문제가 있어요. 대출받아서 돌려줬다면 그 집에 누가 들어가냐는 거죠. 임차인으로. 대출까지 낀 집을. 그러면 전세 가격은 더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더 문제를 일으킬 거다. 그럼 전세 가격 떨어지면 이 문제가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이 문제를 담대하고 사실은 용기 있게 대처해야 돼요. 그냥 미봉책으로 넘기면 안 되고. 그래야 아마 시장의 정상화도 빨라질 거예요. 아니 아까 원하는. 설명을 하실 때 아까 역전세와 깡통전세를 구분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지금 이번에 예를 들어 이게 돌려주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집주인이 파산 상태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세가율을 생각해 보게 되면 전세가율이 전체 주택 가격의 한 70% 정도 내외에 머문다고 우리 보고 있을 때 실제 그 전세가율에 해당되는 전세 가격을 충분히 당상에 있어서 현금으로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 그대로 집을 처분하게 되면 충분히 전세 부분에 대한 그거는 가격을 돌려줄 수 있죠. 다만 그 부분은 이미 양자 간에 있어서 극단적인 상황의 선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사회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즉 외에 순에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충분히 그 길을 가는 건 낫지. 그 부분에서 서로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것처럼 해서 충돌을 일으키게 되면 둘 다 결국에 있어서는
밑에 하천에 빠지는 상황으로 되지 않느냐. 아니, 그래서 제가 역선택의 문제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레몬마켓인데 뭐냐면 이렇게 빚을 내는 사람들은 훨씬 더 열악하고 안 좋은 사람들만 낼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어차피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단순하게 여기서 빚을 더 내서 막아주는 건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돈을 꿔주고 그래서 버티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어떻게 돼야 되냐면 집값이 오르거나 전세 가격이 다시 폭등해야 이 문제가 해결돼요. 아까 모두 다 해피하다고 하셨는데 그건 모두 다 해피한 상황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더 불리한 상황입니까? 집값이 오르고 다시 전세 가격이 폭등하면 임차인들이 더 괴로운 거예요. 또 그런 시장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전세금을 뭐 이렇게 해서 가면 임대인은 좋겠지만 임차인은 또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시장을 또 맞이하게 될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야 한국의 집값도 안정되고, 사실은 그래서 갭 투자가 무서운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죠. 그런데 갭 투자 해놨으니 나 돈 없으면 정부가 도와주네. 다 다음에도 꼭 갭 투자해야지. 이럴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시장이에요. 그런 경험을 계속 보여주고 그래서 안정화를 찾아가는 게 시장이란 거예요. 제가 뭐 나쁘다 이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책임을 자, 이 져야죠. DSR 완화 문제 저희가 거듭 다루고 있는데 참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부 내에서도 아마 고민이 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대책이 발표가 되면 그때 또 다시 모시고 또 얘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광수 아리 리서치 대표,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